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방 창에서 소통하시면 저희가 시청하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무거운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 화재 소식인데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육류 가공공장 현장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여야 지도부는요, 어제 일제히 문경을 찾았는데 그 모습부터 한번 먼저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영웅들의 삶이 굉장히 짧았지만 그 희생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용기의 면에서는 누구보다 더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소방관들 순직 사고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합니다. 네, 여야 대표 지도부 모두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 안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 라이브 처음 찾아주신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좀 다 팽겨치고 나가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저희가 비대위가 끝나고 인재 영입을 환영하는 그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문경 소방관 분들이 이렇게 순직을 하신 마당에 저희가 환영식이랍시고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 일정들을 다 취소하셨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께서 문경 현장을 찾고 또 화재 현장과 그 장례식장을 찾으셔서 조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소방관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나 저희 국민의힘이나 슬기롭게 이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서 잘 논의한 다음에 진정한 그 대책 마련이 될 수 있고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신주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당대표, 양당 대표가 가서 뭐 처우 문제, 뭐 수당 문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좀 실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영웅이라는 게 다른 분들이 영웅이 아니라 이런 순직한 소방관들이 영웅이라는데 전 국민이 공감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 소방관 분들께서 더 젊으신 분들이라 더 마음이 아프고요. 어쨌든 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위험수당도 좋고 어떤 장비를 어떤 노후화된 장비를 새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 소방관들이 본인의 안전을 먼저 답보하면서 구조 활동에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영웅들에 대한 추모도 했고 뭐 다양한 의견들 제시하면서 앞으로 대책 마련에 좀 열심히 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오늘 얘기를 좀 이어가자고 하면 뭐 두 당 대표, 당 수장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 일일이 열거하면서 저격 행보를 이어갔는데 장가 기자, 어제도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센 발언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공천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신청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절대 공천 못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여당을 향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금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도착비리, 백현동 도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아주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야당이 혹시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일 경우에는 설득해서 함께 가도록 노력하는 게 이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당이 야당 흠을 잡거나 흉을 보거나 헐뜯거나 이러면서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자꾸 뭐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했으면은 절대로 공천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과거 어떤 이력들을 들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희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하셨다면 컷오프 대상을 넘어서서 이 징계 대상입니다. 징계 대상. 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해왔던 수많은 범죄들이 존재하고 만취 음주운전도 했고 또 지금도 10여 개에 달하는 범죄 혐의를 받고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서초동에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자리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법 방탄 그 용어로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저희 당에 공천 신청을 하셨다면 컷오프 대상이고 저희 당원으로서도 저희가 사실 인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 대표 신년 기자회견 때도 반박할 때도 법화 의혹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법화뿐만 아니라 뭐 음주운전, 토착비리, 뭐 선거법 위반 계속 열거를 했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공세수를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올 초였나요? 만났을 때만 해도 약간 허니문 기간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아예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심판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에 대항하여서 어떤 운동권 청산이라든지 어떤 야당의 어떤 허점을 공격하면서 이 정권 심판론을 좀 바꾸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사실 이러한 발언들은 여당의 대표가 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뭐 이러한 것들은 그 전에도 뭐 상근 대변인들, 부대변인들을 통해서 양 당에 서로 공격을 해왔죠.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 보기에 좋겠나? 여당의 선거 프레임은 그 말씀하셨듯이 약속한 걸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경제 회복의 주안을 두는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만 보인다면 본인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좀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신조 대변인 일단 요즘 가만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수장이 좀 바뀐 것 아니냐, 진영이 좀 바뀐 것 아니냐, 입장이 바뀐 거냐 이런 좀 느낌도 드는데 여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공격하고 일단 야당 이재명 대표는 좀 방어하는 느낌도 들고 윤 대통령 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가겠다는 좀 프레임을 전환시키겠다, 총선 앞두고 전환시키겠다 이런 느낌을 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세를 받는 것이 본인이 깨끗한 정치를 했고 본인이 정말 숨길 것이 하나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수세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방어할 게 많고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세, 수비가 바뀌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으로 해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구도가 전혀 메꿔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엊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에 관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민주당의 대표라는 자신의 지위보다 자신이 대권 주자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등치시키는 그러니까 이른바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죠. 그런 자의식 과잉에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직무 능력, 수행 평가에 있어서 훨씬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이재명 대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한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직 양당 대표들을 향한 평가가 국민들이 보실 적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이런 그런 역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만 쉽사리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로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한번 어젠가요? 그젠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뭐 지지도 여론조사 보니까 두 대표 대통령 차기감으로 봤을 때 동등하다, 동률이 나왔다 이런 지지율도 한번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말고도 또 비대위원들도 사실 강도 높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컷오프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정말 컷오프 유망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실까봐 알려드리는데 어제 증오 발언, 음모론, 혐오 발언 또 쏟아냈습니다. 컷오프 기준을 한 번 더 충족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에서 이것도 아마 모르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아마 외면하실 겁니다. 컷오프 못하실 겁니다. 개딸 사당됐기 때문에 못하실 거 잘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표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저희 동료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더 자극적이고 강하게 얘기해서 이슈화 시키느냐라는 거에 저희가 같이 휘둘리거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역시 이런 모습 때문에 저희가 장서정 의원님을 모신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을 찍어주실 거죠? 네. 네,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 전략, 무대응 전략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좀 요약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구재룡 비대위원은 컷오프 유망주라고 이재명 대표를 또 직격을 했는데, 강성필 대변인 이 얘기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를 앞두고 연일 이런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서로 맞장구를 치는 걸 보면 사실 너무 조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급하다. 예, 무슨 뭐 비대위원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까지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것이 그렇게 국민들 모습에 좋아 보일까? 얼마 전에 그 양 당이 저출생과 관련해 가지고 같은 날 서로 다르지만 대안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었죠. 그때 많은 언론들이 간만에 양당이 정당다웠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공격을 하는 게 뭐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고, 뭐 상대방이 못해서 내가 반사이익 받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이면 국민들이 귀 기울일 수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반복되고 있고, 또 이 중에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고 단 하나도 뭐 유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표가 더 자극적이고 강하게 하는 얘기하는 부분 너무 이슈화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휘둘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장서정 비대위원이 했는데, 신조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시 전략 취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시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정쟁을 부추긴 거 아니겠습니까? 정쟁을 부추기고 그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테러를 향해서 음모론을 또 설파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슈화 시키는 것에 휘둘리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저희 비대위 차원이나 당 차원에서 충분히 지적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한 위원장이 부패한 운동권 인물이라면서 딱 집어서 5명의 정치인을 실명을 딱 거론을 했는데, 어떤 인물을 콕 집은 건지 그 얘기 한번 듣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우리 선거의 시대 정신을 소위 말하는 86의 특권 정치의 청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86이라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수십 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 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윤건영, 김민석,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에 맞는 청렴한 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네, 이른바 운동권 부패 리스트다, 이렇게 좀 명명이 된 것 같은데, 이고은 변호사님,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콕 집어서 이분들 설명 이유가 있을까요? 이 5분에 대해 사실은 한 위원장이 이전에도 몇 번 거론을 한 적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송영길 정 대표나 또 윤건영, 김민석, 서영교 의원 이 4명은요. 학생운동을 한 출신이고, 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사회운동가 출신입니다. 이들 중 3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영길 전 대표, 또 윤미향 의원, 또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엔 과거에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이 한 위원장이 거론한 이 인물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이 거론된 당사자 중에 윤건영 의원 측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답변을 내놓았고요. 서영교 의원 측은 청산 대상은 오히려 정치검찰 한동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2 의원은 현재 대응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 위원장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도 야권 인사들의 어떤 비위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제발 날 고소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는지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당 2,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고, 이것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친밌는 답변을 해보지 못했고, 김경률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 김경률이 허위 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내비두는지 깊은 의문일 따름입니다.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 위원장이 저런 일 하라고 제가 모셔왔다. 김경률 비대위원 지칭을 하면서 굉장히 장내가 좀 웃는 모습도 있는데 아까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서정 비대위원장한테도 같은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했습니다.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셨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 신조 대변인님 일단은 김 의원이요. 민주당 좀 자기를 제발 좀 고소해달라 이렇게 호소까지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 그동안에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저는 자료 수집은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뭐 평당 2,100만 원 이런 세세한 금액까지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위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혹 제기를 하신 건데요. 저는 그러한 역할은 저희 비대위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비대위원들을 정치인 위주로 꾸렸고 그 정치인 출신의 비대위원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분명히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것이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시민사회 단체 출신인 비대위원들 그리고 현직에 종사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분들이 이러한 의혹 제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논란을 지금 받은 노무현 재단이나 뭐 정의협 그런 단체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면은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고발하고 또 본인들이 투명하다, 깨끗하다라는 증빙 자료를 국민 앞에 선보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김 의원이 자기 좀 고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관련 그 지목된 관련 단체 혹은 민주당이 좀 나서서 대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먼저 김경률 비대위원이 노무현 재단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의 아파트하고 같이 비교를 하셨어요. 네,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하고 이 노무현 재단 같은 경우는 어떤 공연 시설이 이렇게 같이 병합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비교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기념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이미 다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자료 요구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계좌를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금만 알아보셔도 다 국고 보조금 사업을 해보신 분은 다 알고 있고 이조차도 이 결과 보고서가 여성가족부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이것까지 다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관련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추후 더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덧붙여서 질문드리자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 어떤 공천 문제로 혹은 뭐 김 여사 관련 문제로 좀 발언을 했다가 좀 서로에 좀 휩싸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도이치 특검 뭐 탈탈 털어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다에 이어서 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왜 이런 발언을 이어간다고 한번 해석하십니까? 네, 저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 시민단체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그분의 어떤 순수성,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분께서 또 먼저 첫 어떤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쏘아 올린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 국민의힘 내외를 지금 다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에도 저런 분이 계시니까 수소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쏘아 올린 공이 정말로 이제 대통령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좀 그 입장 변화를 좀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1차 충돌이 있은 후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다. 대통령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신조 대변인. 일단은 노무현 재단 얘기를 갑자기 꺼낸 것.
김경률 비대위원이 일단 비대위원 사퇴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좀 피하기 위한 거다 전략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무현 재단 관련한 일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비대위 그리고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희 당이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김건희 여사 그 관련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그동안에 쭉 갖고 오셨던 생각을 지금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뭐 늦어진 측면은 있다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늦어졌다. 충분히 그동안에 가져왔던 생각을 지금에서야 밝히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더 나은 그리고 더 다른 형식의 의혹 제기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